돈 좀 번다고 유세야? 이 집에서 넌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입 닥치고 일이나 해.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 뒤로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서 있는 시누이 은성, 그리고 은성의 다리 뒤에 겁에 질려 숨어 있는 2아이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예약이라도 해야 하니? 은성이 이혼했다. 오빠라는 놈이 안 챙기면 누가 챙겨? 그날 밤 남편 지훈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해. 숟가락 하나. 5식구가 8식구가 되었다. 24평 아파트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 내 딸은 베란다 구석의 창고방으로 쫓겨났다. 월급 360만 원에 시어머니는 매일 몸보신을 하겠다며 한우를 찾는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결정타는 시누이의 8살짜리 아들 녀석이 내 딸이 3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을 깨부수고 그 안에 있던 47,000원을 몽땅 털어 게임 스킨을 샀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다 큰 어른이 뭘 그렇게 따지니? 좋다. 따지지 않겠다. 나는 그저 내 명의로 된 이 집을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을 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채널이 성장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연하의 침대에 엎드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5살 연하는 오늘 유치원에서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집에 와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잠들지 못했고 나에게 백설공주 이야기를 3번이나 해달라고 조른 뒤에야 겨우 졸음이 쏟아진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었다. 오늘 하루도 겨우 끝났구나 싶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에 바르게 딩동하고 기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급박하고 연속적이며 거의 초인종을 부숴버릴 기세로 눌러대는 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첫 번째 든 생각은 무슨 사고라도 났나 하는 것이었다. 이 시간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연하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아이를 달래며 현관으로 향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남편 지훈은 안방에서 뭘 하는지 초인종이 저렇게 울려대는데도 나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순간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시어머니 뒤에는 시누이 은성이 서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은성의 다리 뒤에는 아이 2명이 붙어 있었다. 더 기막힌 건 그들의 발치에 놓인 거대한 여행 가방 2개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아유, 문 여는데 뭐 이리 오래 걸려. 시어머니는 불평을 쏟아내며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는 그 동작에는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온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뒤따라 들어온 은성의 얼굴에는 억울함인지 뻔뻔함인지 모를 표정이 서려 있었고 2아이는 꼬리표처럼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어머니, 은성씨, 갑자기 이게 무슨... 나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이 갑작스러운 대가족의 습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말을 더듬었다. 은성이 이혼했다. 시어머니는 마치 존을 날씨 참 좋네라고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뱉었다. 그 몹쓸 놈한테 쫓겨났어.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다. 이혼, 쫓겨났다, 지낸다. 이 3가지 정보가 마치 폭탄 3개처럼 내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졌다. 하지만 내가 그 충격을 소화하기도 전에 지훈이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이미 씻고 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구겨진 흰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은성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빠르게 변했다. 엄마, 은성이
갑자기 어떻게 내 여동생이 그 짐승 같은 놈한테 쫓겨났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빠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다.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일 처리되는 거 보자.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펴졌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상의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는 어조로 말했다. 은성아, 손님 방 좀 치워라. 나는 멍해졌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 순간 나는 그가 여동생을 부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남편은 가끔 나를 여동생 이름으로 잘못 부르곤 했다. 우리 집에 손님 방이 어디 있어? 이 내가 말했다. 예상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아, 맞다. 연아 방 좀 치우면 되지 않을까? 연아는 당분간 우리랑 같이 자고.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밤만 일단 그렇게 하자라든가, 내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라든가, 이것이 임시적인 상황임을 알리는 어떤 말이라도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좀 알아서 해라라는 기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제 집처럼 집 안을 휘젓고 다니며 겨우 24평 남짓한 우리 아파트를 스캔하고 있었다. 안방을 들여다보고 연아 방을 들여다보더니 거실로 나와 지훈에게 말했다. 너희 침대가 널찍하니 좋더라.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거기서 자야겠다. 은성이랑 애들은 작은 방 쓰고 너랑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서 좀 자라. 나는 입을 열어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턱 막혔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엄마 먼저 쉬세요. 은성이한테 입을 좀 바꾸라고 할게요. 은성이. 그는 또 나를 여동생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은성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아내인 나와 여동생인 은성은 애초에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이불을 바꾸지 않았다. 연아를 작은 침대에서 안아 올려 안방 우리 침대에 눕히고 깨끗한 이불과 베개 커버를 꺼내 로봇처럼 침구 교체를 마쳤다. 시어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불평을 잊지 않았다. 이불이 좀 얇다. 내일 두꺼운 걸로 하나 사와라. 은성은 두 아이를 데리고 연아의 방을 차지했다. 사실 그 방은 7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연아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스티커가 붙어 있고 책장에는 그림책과 장난감이 가득한 내가 공들여 꾸민 아이 방이었다. 지금 그 물건들은 은성이 대충 밀어 넣은 여행 가방 2개에 자리를 내주고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럼 연아는 어디서 자?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지훈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연아는 베란다 창고방에서 재우자. 어차피 애가 작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잘 수 있을 거야. 나는 5초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진심이야. 잠깐만 그러자는 거야.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랑 은성이 길어야 1~2달 있을 건데 내가 좀 참아. 1~2달. 나는 베란다 쪽을 바라봤다. 소위 창고방이라 불리는 그곳은 베란다 한쪽을 유리로 막아 만든 아주 좁은 공간이었다. 기껏해야 4평 남짓, 잡동사니와 계절 지난 옷들을 쌓아두는 곳이었고 창문조차 없었다. 저기 잡동사니 천지인데 어떻게 자라고? 그럼 내가 좀 치우면 되잖아. 지훈의 말투가 상의에서 명령조로 바뀌었다. 엄마랑 은성이도 와 있는데 나 곤란하게 하지 마. 곤란하게 하지 마.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5살배기 딸을 베란다 창고에 재우는 건 곤란하지 않은가 묻고 싶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내 식구 때문에 우리 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건 곤란하지 않은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2시간 동안 베란다 창고를 치웠다. 짐들을 옮기고 계절 옷들은 다른 수납장에 억지로 쑤셔넣고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 뒤 요가 매트와 연하가 제일 좋아하는 곰돌이 이불을 깔았다.
비몽사몽간에 내 품에 안겨 들어온 연하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물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여기는 연하의 새 방이야.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재밌지 않아? 비밀 기지 같지? 연하는 눈을 깜박이며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기지? 그래, 연하만의 비밀 기지야. 아무도 못 들어와. 나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했다. 얼른 자자. 내일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 연하는 순순히 눈을 감고 금세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창고방 문 앞에 앉아 야른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든 연하를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이 집의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었다. 결혼할 때 아빠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자기 집이 있어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는 법이다. 나는 그때 감동해서 울었다. 나중에 등기를 칠 때 지훈은 공동명의가 좋다고 했다. 어차피 우린 한 가족이잖아.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의했다. 결혼 후 5년, 우리는 계속 대출금을 갚아나갔다. 매달 157만 원 남편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36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이론상으로는 여유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가 매달 시어머니에게 효도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은성의 혼수 자금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2년 동안 대출금은 거의 나 혼자 감당했다. 나는 낮에는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새벽 2, 3시까지 일하는 건 예사였다. 연하가 어릴 때는 아이를 얻으며 원고를 고치느라 눈이 감겨도 마감 날짜 때문에 잠들지 못했다. 지훈은, 그는 내가 힘드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주 이렇게 물었다. 이번 달 엄마한테 보낼 돈 아직 안 보냈어? 그때는 생각했다. 그래, 어차피 가족이니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은성이도 시집가야 하니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은성의 결혼 생활이 고작 3년 만에 끝날 줄은 몰랐다. 더더욱 예상 못했던 건 이혼 후 그녀가 둥지를 튼 곳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깼을 때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다. 나는 거실 바닥에 깐 이불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원래 우리 집 아침은 간단했다. 우유에 빵, 아니면 데운죽 정도였지만 이제 식구가 5이나 늘었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 쌀을 씻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뭐 하니? 아침 준비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전기밥솥을 힐끔 보았다. 잡곡밥. 네. 건강에 좋으니까요.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흰쌀밥만 먹고 컸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까끌까끌한 걸 왜 넣어? 나는 잡곡이 더 영양가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내가 씻어둔 쌀을 쏟아버리고 흰쌀을 꺼내 다시 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성이 애들 7시에 아침 먹고 스쿨버스 타야 하니까 서둘러라. 시어머니는 쌀을 씻으며 툭 던졌다. 자신이 어른이니 내 말은 곧 법이라는 태도였다.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연하 유치원은 9시에 문을 연다. 원래 나는 7시 반에 일어나 여유 있게 아침을 차리고 8시에 연하를 깨워 8시 반에 나가면 딱 맞았다. 하지만 이제는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나야 했다. 은성의 아들 준수가 7시 10분 스쿨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잤다. 부엌에 서 있는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여긴 내 집이다. 내 돈으로 산 집이고 내가 대출금을 갚고 있으며 내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집에서 지시를 받는 하인이 되어 있었다. 7시, 드디어 아침상이 차려졌다. 흰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젯밤 주문한 김치전까지.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확히 말하면 5명은 앉고 3명은 서 있었다. 우리 집 식탁 의자는 6개뿐이었고 모자란 자리를 위해 창고에서 접이식 의자 2개를 꺼냈지만 높이가 낮아 아이들이 앉기 불편했다. 결국 시어머니가 상석, 지훈과 은성이 양옆, 은성의 2 아이가 나머지 정식 의자를 차지했고 나와 연아는 서서 먹어야 했다. 연아는 익숙하지 않은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왜 서서 먹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희 집 연아는 참 버릇이 없구나. 어른들이 아직 식사 중인데 애가 뭘 그리 보채니? 연아의 밥그릇을 보니 이제 겨우 2 숟가락 든 상태였다. 어머니, 연아가 서서 먹는 게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안 익숙하면 익숙해지게 해야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김치전을 집으며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은성이는 어릴 때 얼마나 착했는데. 반찬 투정 한 번 안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은성의 아들 준수가 된장찌개 속 두부를 숟가락으로 골라내 식탁 위에 버리는 모습이 보였다. 은성의 딸 수아는 계란말이를 한 입 빼어 물고는 맛없다며 접시에 던져놓고 치킨 시켜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었다. 이게 반찬 투정 안 하는 아이들의 모습인가? 아침 식사 후 연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시어머니가 오늘 삼계탕이 드시고 싶다며 닭을 사오라고 했다. 마트 가격표를 보니 제일 싼 토종다리 한 마리에 24,000원이었다. 황기, 대추, 찹쌀 같은 부재료까지 합치면 삼계탕 한 솥 끓이는데 적어도 35,000원은 들 것 같았다. 정육 코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카트에 담았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은성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가는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왔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그럼 얼른 앉히거라. 푹 고아야 해.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장본 것을 부엌에 내려놓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씻고, 자르고, 데치고, 뚝배기에 넣어 약불로 뭉근하게 끓이기. 이 과정만 해도 최소 2시간은 걸린다. 닭을 고는 동안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번역 원고를 손보기 시작했다. 출판사 일은 구투육지만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예전부터 부업을 해왔다. 최근 영미 소설 번역 일을 맡았는데 마감이 다음 주라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옳게, 뭐해? 은성의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고개를 드니 그녀가 내 노트북 화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일해. 안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말투로 말했다. 부럽네. 일해서 돈도 벌고. 난 이제 빈털털인데. 그 인간이 쫓아낼 때 위자료 한 푼 안 줬어.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기본일 텐데 은성의 이혼 사유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럼? 변호사는 선임했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는 무슨 은성은 입을 삐죽거렸다. 그 인간이 변호사 쓰면 양육권 뺏어 가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몸만 나왔어. 의구심이 스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 질문을 많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월말이 되어 은행 앱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나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전기요금 23만 원. 평소 우리 집 전기요금은 8만 원 정도였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번 달 사용 패턴을 떠올려 보니 금방 답이 나왔다. 은성의 2 아이는 거의 온종일 집에 있었고 에어컨은 아침부터 밤까지 풀가동이었다. 준수와 수아는 각자 태블릿을 하나씩 끼고 사는데 충전기를 꽂아둔 채 온종일 게임을 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매일 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전동 조교기로 발 마사지를 했다. 전기세가 안 나오는 게 이상했다. 다른 고지서를 넘겨보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었다. 가스요금 평소 15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폭등.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두유를 데워 마시고 점심에는 곰국을 끓이고 저녁에는 전골 요리를 해 먹어야 했다.
가스 계량기가 쉴 틈이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요금, 이건 내가 1년치를 선납해서 그대로였다. 관리비, 아직 그대로지만 다음 달부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분담금 때문에 세대당 2만 원씩 더 나온다는 공고를 봤다. 그리고 생활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했다. 집 앞 카페 가격이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이다. 집에서 타드린다고 해도 밖에서 파는 그 맛이 안 난다며 굳이 사오게 시켰다. 은성의 아이들은 매일 학교 후 편의점에 들러 과자를 샀다. 오늘은 젤리, 내일은 초콜릿, 하루 평균 1만 5천 원씩 썼다. 한 달이면 45만 원이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우를 드셔야 했다. 기력이 달린다 이는 이유였다. 한우 200g에 4만 8천 원, 한 달이면 19만 2천 원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추가 지출만 해도 일주일에 31만 원이 나갔다. 한 달이면 124만 원이다. 이번 달 내 번역 아르바이트 수입은 고작 87만 원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결혼 5년 차, 나는 우리 생활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다. 대출금은 꾸준히 갚고 있고 적금도 조금씩 늘고 있었으며 연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부자는 아니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변해버렸다. 저녁에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명세서를 내밀었다. 이번 달 지출이 너무 커요.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말하려 노력했다. 어머니랑 은성 씨한테 조금이라도 분담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상징적으로 식비라도 조금씩. 지훈은 명세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몇만 원 더 나온 거 가지고 뭘 그래?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몇만 원 문제가 아니야? 계산해 봤어? 자기 월급 360만 원에서 대출금 157만 원 나가면 203만 원 남지? 지금 8 식구 식비에 공과금, 잡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80만 원은 들어. 매달 77만 원씩 적자라고. 이거 다 내가 메워야 해. 지훈은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들이댈 줄 몰랐는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금세 그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너 부업하잖아. 그걸로 일단 내면 되잖아. 내 부업 수입은 많아야 월 100만 원이고 그나마도 불규칙해. 내가 말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은성이한테 손 벌려? 걔 이제 막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온 애야? 무슨 돈이 있어서 주겠어? 돈을 뺏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뭐. 지훈이 말을 끊었다. 우리 엄마야. 내 동생이고.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넌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이 없냐?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쾅소리 나게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손에 명세서를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창밖은 이미 캄캄했다. 베란다 창고방에는 작은 수면등이 켜져 있었다. 연하가 깜깜하면 무서워라고 해서 달아준 것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연하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달님은 어디 갔을까?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책이었다. 거실에서는 준수와 수아가 TV를 크게 틀어놓고 시끄러운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원래 연하는 거실에서 TV 보는 걸 제일 좋아했다. 소파에 곰 인형을 안고 파묻혀서 마이리틀 포니를 보며 깔깔대고 웃거나 감동적인 장면에서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 거실은 준수와 수아 차지가 되었고 연하는 4평짜리 창고방에 갇혀 혼자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다. 이제 겨우 5살인데 나는 베란다 문가에서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연하가 하품을 하더니 책을 옆으로 치우고 얌전히 누워 이불을 덮을 때까지. 아이는 엄마를 부르지 않았다. 혼자 잠드는 법을 벌써 배워버린 것이다. 날이 갈수록 나는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해 갔다. 아니, 체념해 갔다. 매일 새벽 5시 반 기상, 6시 50분까지 아침상 차리기, 7시 준수 스쿨버스 배웅, 8시 연하 등원,
9시 출판사 출근. 저녁 6시 퇴근 후 전투적으로 귀가해 저녁 차리기, 설거지, 연하 씻기고 재우기, 그리고 밤새 번역 원고 작업. 마지막으로 푹 잤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날이 갈수록 디테일해졌다. 국이 좀 싱겁다. 소금은 넣은 거냐? 이 옷빨래가 덜 된 것 같다. 다시 빨아라. 연하 장난감이 왜 거실에 나와 있니? 걸리적거리게. 싹 치워라. 나는 입력된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반박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다. 그래봤자 나만 피곤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은성의 생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빈털터리라더니 매일 점심은 배달 앱으로 시켜 먹었다. 그것도 기본 2만 원이 넘는 유명 맛집 메뉴들로만. 수입이 없다면서 택배는 이틀이 멀다 하고 도착했다. 뜯어보면 화장품 아니면 옷이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었다. 은성 씨, 이거 다 카드 할부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어차피 명세서는 전 남편한테 가니까 내가 갚을 필요 없어. 말문이 막혔다. 이혼할 때 카드 정지 안 했어? 왜 해? 은성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 가족 카드는 법적으로 걔 명의야? 주채무자가 걔인데 안 갚고 배겨?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 할 말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그녀 말이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이건 사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이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준수는 내가 본 아이들 중 가장 버릇이 없었다. 연하가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뺏어가서 애기들이나 보는 거라고 놀려댔다. 식탁에서는 남자가 많이 먹어야 큰다며 연하 밥그릇에 있는 고기를 뺏어 먹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연하 장난감을 숨겨놓고 연하가 울면 그제야 낄낄거리며 꺼내주기도 했다. 연하가 울면서 나에게 일러 바치면 은성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옳게네 연하는 너무 소심해. 장난감 좀 가지고 논 거 가지고 뭘 그래?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다. 원래 누나가 남동생한테 양보하는 법이다. 어머니, 연하가 누나예요. 참다 못해 반박했다. 준수가 연하보다 3살이나 많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고 나를 쏘아보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눈빛이었다.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어미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연하가 잠든 후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훈 월급 360만 원. 주택담보대출 157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41만 원. 식비 8인 기준 약 150만 원. 시어머니 기호식품, 커피, 한우 등 약 40만 원. 은성 아이들 간식 및 잡비 약 45만 원. 유치원비 35만 원. 기타 잡비 약 20만 원. 총 지출 488만 원. 총 수입은 360만 원에 제 부업 수입 약 80만 원을 더해서 총 440만 원입니다. 적자 48만 원. 이건 내가 사고 싶은 옷 한 벌 안 사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며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였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우리 집 경제는 파탄 날 게 뻔했다.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오늘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 씻자마자 잠들었다. 나하고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신혼 때가 떠올랐다. 내가 요리하고 있으면 부엌 문가에 서서 조잘조잘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던 사람. 주말이면 맛있는 디저트 카페를 찾아 데려가 주던 사람. 내가 밤새워 일할 때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던 사람. 지금은 집에 들어와서 하는 첫 마디가 전마는 두 번째가 밥 다 됐어. 그리고 끝이다. 그가 나에게 돈을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 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혼 1년 차 때, 아니면 연애 시절. 그때 그가 그랬다. 내가 평생 너 고생 안 시키고 잘 챙겨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5년 동안이나 바보처럼 믿고 있었다. 연하의 6번째 생일날 나는 반차를 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생일 파티였다. 아이가 좋아하는 베이커리에 예약해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찾고 겨울왕국 풍선과 가랜드를 사고 연아가 노래를 부르던 엘사 드레스를 선물로 준비했다. 저녁 메뉴도 완벽하게 짜놓았다. 연아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라이스, 고로케, 딸기 우유, 그리고 생일엔 긴 거 먹어야 해라고 했던 아이 말을 기억해 김밥까지.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내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오후 3시, 연아를 하원시켜 집에 들어오니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시어머니와 은성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다. 케이크 상자가 뜯겨 있었다. 12만 원이나 주고 주문한 연아의 6번째 생일을 축하해라는 문구가 적힌 그 예쁜 케이크가 3분의 1이 날아간 채 흉물스럽게 놓여 있었다. 촛불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 뒤에서 고개를 내민 연아가 케이크를 본 순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엄마, 내 케이크. 울먹이는 목소리, 왜 저렇게 됐어? 나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를 꼭 껴안았다. 작은 몸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은성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연아를 안은 채 일어나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누가 케이크 손댔어? 은성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며 대답했다. 준수가 먹었어. 애가 보니까 먹고 싶었나 보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다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서는 게 느껴졌다. 이거 연아 생일 케이크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다. 내가 일주일 전에 예약해 놓은 선물이라고. 그제야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나를 쳐다봤다.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고작 케이크 하나 가지고 애가 좀 먹었다고 유세니? 왜 그리 인상을 써? 나는 품에 안긴 연아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할머니나 고모한테 혼날까 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내 옷자락만 꽉 쥐고 있었다. 연아가 일주일 동안 이 케이크만 기다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렸다. 준수는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이건 연아 생일 선물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올케라는 게 말이 심하구나. 케이크 쪼가리 하나 때문에 준수기를 죽여야겠니? 걔 이제 겨우 8살이야. 뭘 알겠니? 연아는 6살이에요. 내가 소리쳤다. 자기 생일 케이크 하나 못 지키는 6살짜리는 뭘 아는데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은성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감히 말대꾸를 해 라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때 안방에서 준수와 수아가 뛰어나왔다. 준수 입가에는 생크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우는 연아를 보더니 미안해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말했다. 그 케이크 맛도 없던데 왜 울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연아를 겨우 달래 재우고 나서 장난감과 책을 정리하러 갔는데 침대 머리맡에 있어야 할 돼지 저금통이 보이지 않았다. 연아 3살 생일 때 사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었다. 그때부터 세뱃돈, 심부름값, 칭찬 스티커 보상으로 받은 용돈을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꼬박꼬박 저금통에 넣었다. 저금통 배에는 내가 써준 삐뚤빼뚤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 선물 사드리기, 엄마 생일, 연아 여행, 창고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다. 거실, 부엌을 다 뒤져도 없었다. 결국 쓰레기통 옆에서 찾아냈다. 박살이 난 도자기 조각들이 쓰레기 봉투 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다. 조각들을 주워보니 말라붙은 주스 자국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홧김에 던져서 깬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모아 쥐고 은성에게 갔다. 은성은 여전히 태평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다. 아, 그거. 준수가 그런 거야? 안에 얼마 들었나 궁금하다길래. 그 돈은? 게임 스킨 샀대. 은성은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목구멍이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거 연하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47,000원 동전 하나하나에 연하가 무슨 돈인지 다 써서 붙여놨었다고. 은성이 그제야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 눈에 미안함은 없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준수가 애라서 모르고 그런 걸 어쩌라고? 물어내라고? 나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나왔는데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손에 쥔 도자기 조각이 살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갔다. 지훈은 안방 문과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 중이었다. 나를 보더니 또 무슨 일이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준수가 연하 저금통 깨서 돈 다 가져가서 게임 스킨 샀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말했다. 연하가 3년 모은 돈이야? 당신이 은성 씨한테 말해서 아이 교육 좀 시키라고 해줘. 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쓴다는 표정이었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다 큰 어른이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그가 말했다. 귀찮음이 역력했다. 몇만 원이나 된다고. 나중에 내가 줄게. 나는 30초 동안 그를 응시했다. 일말의 미안함, 일말의 안타까움.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빠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분노. 그런 걸 찾고 싶었다. 하지만 없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눈빛에는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라는 짜증만 가득했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남자를 제대로 본 지 너무 오래되었구나. 결혼식장에서 내 앞에 무릎 꿇고 평생 너만 바라볼게 라고 맹세하던 그 남자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목구비는 그대로인데 눈 속에 담긴 알맹이가 바뀌어 있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빠로서의 보호 본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효자 아들과 착한 오빠라는 완장만 남아 있었다. 그의 우선순위 목록에 나와 연하는 몇 번째일까? 아니, 목록에 있기는 한 걸까? 그날 밤 나는 베란다 창고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연하는 야른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울다 지쳐 잠들어서인지 눈가가 짓무르고 간간히 훌쩍이는 소리를 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야광 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깜깜하면 무서워 라는 연하를 위해 같이 붙였던 별들이 희미한 녹색 빛을 내며 반짝였다. 마치 닿을 수 없는 희망처럼. 4평 남짓한 창고방. 책상 하나 놓을 자리 없는 이곳에서 내 딸은 쫓겨난 강아지처럼 잠을 청하고 있었다. 고작 6살. 생일 케이크를 뺏기고 3년 모은 저금통을 도둑 맞고도 아픈 할머니와 불쌍한 고모 눈치 보느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내 딸. 아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휴대전화 메모장을 켰다. 지난 몇 달간의 지출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커피값부터 은성의 배달 음식비, 준수의 게임 아이템 결제 내역, 수아의 간식비까지 10원 단위 하나 놓치지 않고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어 이 집의 자금 출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계약금 3천만 원, 전액 우리 부모님 지원. 결혼 후 5년 동안의 대출 상환금은 매월 157만 원씩 60개월을 납입하여 총 9,420만 원입니다. 이 중 내 기여도 약 60%, 5,652만 원. 지훈의 기여도 약 40%, 3,768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결혼 초 2년 동안 지훈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시어머니에게 근성 혼수 명목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출금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숫자가 정리되자 머릿속이 차가워졌다. 슬픔이 거치고 그 자리에 서늘한 분노와 함께 명확한 계획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300만 원 더하기 5,652만 원은 5,952만 원, 집값 총액은 약 1억 2,300만 원. 내 기여도는 5,952만 원 나누기 1억 2,300만 원, 약 48.4%. 계약금의 이자 손실과 지난 5년간 내가 추가로 부담한 생활비를 합친다면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100번 양보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이 집의 절반은 내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분노, 절망, 체념.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각성.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다. 변화는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남편을 볼 때, 시어머니를 볼 때, 그리고 시누이 은성을 볼 때, 내 눈에는 늘 어떤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배려해주길, 내 마음을 이해해주길, 아니면 그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고요했다. 마치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했고 매일 밤을 세워 번역 원고를 마감했으며 로봇처럼 시어머니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들로 바쁘게 돌아갔다. 집문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더라? 우리 혼인신고서는 몇 통이나 발급받을 수 있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남몰래 법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혼법에 따르면 결혼 전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대출금을 함께 갚은 부분과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 판결은 철저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그리고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배우자나 그 가족이 가정폭력, 유기, 혹은 학대 행위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더 많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정보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다. 5살짜리 딸을 난방도 안 되는 베란다 창고방에서 재운 것은 학대가 아닐까? 연하의 저금통을 깨부수고 돈을 훔쳐간 뒤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 침해가 아닐까?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를 나에게만 전가한 것은 경제적 착취가 아닐까? 나는 이 모든 내용을 휴대전화 속 비밀 폴더에 꼼꼼히 기록했다. 동시에 나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도시가스 요금,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촬영했다. 이 집의 지출이 남편의 월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시누이가 전 남편의 카드로 긁어댄 택배 송장과 배달 음식 주문 내역도 저장했다. 나중에 그녀의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녀의 악의적인 소비를 입증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녹음기를 켰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흰쌀밥만 먹었다.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하다. 올케가 되어서 그런 기본도 모르니? 녹음 파일 하나, 사진 한 장, 영수증 한 장 해나는 그것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저장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이것들이 나중에 정말 쓰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2주 뒤 주말, 나는 연하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친정엄마가 연하가 제일 좋아하는 파치루떡을 했으니 와서 먹으라는 것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변호사 상담이었다. 담당 변호사는 대학 동기의 언니인 박선영 변호사였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은 밝고 쾌적했고 벽면에는 수많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날부터 연하가 창고방으로 쫓겨난 일, 저금통 사건, 그리고 매달 적자가 나는 가게 상황까지. 박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메모했다. 가끔 등기부등본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생활비 지출 내역은 보관하고 계신가요? 남편분의 다른 유책 사유는 없나요? 같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2시간 후, 그녀가 펜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정도나요? 재산 분할 면에서요.
그녀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다. 계약금은 의뢰인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으니 이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 대출 상환금의 60%를 의뢰인이 부담했고 이건 은행 거래 명세서로 증명되죠. 여기에 시댁 식구들 부양으로 인한 추가 지출까지 입증한다면 잘하면 55%, 아니 그 이상의 지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따님은 현재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훨씬 깊고 주 양육자도 엄마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아빠가 딸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동조했다면 이건 양육권 소송에서 아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격한 감정이나 해방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역시 그랬구나 하는 확인을 받은 느낌이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박 변호사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영 씨, 한 가지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로 이혼하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베란다 창고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던 연하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깨진 돼지 저금통 조각을 안고 소리 없이 울던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고작 몇만 원 가지고 뭘 그래라고 내뱉던 남편의 무심한 표정을. 네, 확신합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가 쪄준 따끈한 파치루 떡을 입가에 잔뜩 묻히며 먹는 연하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아빠는 옆에서 신문지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주며 손녀 재롱에 껄껄 웃고 계셨다. 부엌 문가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다. 엄마가 다가와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왜 그러니? 아니에요. 나는 찻잔으로 얼굴을 가리며 감정을 삼켰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나 지훈 씨랑 결혼시킨 거 엄마 아빠는 후회 안 해요? 엄마는 멍하니 나를 보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식탁 의자를 빼내 나를 앉히고 목소리를 낮췄다. 지영아, 너 무슨 일 있지?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엄마, 만약 내가 이혼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는 5초 동안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해주셨다. 우리 딸,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 뭐든 지지해. 그때 그 3천만 원 계약금, 내가 혹시라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갈 곳 없을까 봐 쥐어준 거야. 이제 너는 4명의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뒤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무섭니?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움직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 착한 올케,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엄마였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밤새워 일하고 시어머니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고 시누이와 조카들의 무례함을 견뎌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내 흔적을 하나씩 이 집에서 지워나가고 있었다. 주말에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나와 연하의 중요한 물건들을 짐 싸서 친정으로 택배를 보냈다. 옷, 서류, 통장, 보험증서, 등기권리증 사본. 박스마다 날짜를 적어 차곡차곡 보냈다. 연하 유치원 선생님께 연락해 직장 문제를 핑계로 생활기록부와 재학 증명서를 떼어 친정 동네의 공립유치원으로 전학 수속을 밟았다. 자리가 없어서 애를 먹었지만 지인을 통해 겨우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문자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주고받은 민감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뒤 비밀 폴더에만 백업해 두었다. 심지어 미리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고 부업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그쪽으로 돌려놓았다. 남편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깨끗한 계좌였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 초 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삶을 주겠다고 맹세했던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하를 임신했을 때 매일 밤 부은 내 다리를 주무르며 여보, 고생 많지, 라고 위로하던 그 목소리. 연하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12시간을 기다리다 딸을 처음 안고 펑펑 울던 그 모습. 그때 나는 믿었다. 우리는 서로 아끼며 연하를 잘 키우고 함께 늙어갈 거라고.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사람은 변한다. 그는 남편과 아빠에서 서서히 효자 아들과 오빠로 뒷걸음질 쳤다. 그의 세상에서 엄마는 늘 옳았고 여동생은 늘 불쌍했으며 조카들은 늘 배려받아야 할 존재였다. 반면 나와 연하는 그의 우선순위 목록 어디에도 없었다. 토요일 아침,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창고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연하를 조용히 흔들어 깨웠다. 연하, 일어나. 오늘 엄마랑 외할머니 댁 갈 거야? 연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외할머니 댁. 응, 할머니가 연하 보고 싶으시대. 연하 좋아하는 팥시루떡 해놓으셨대. 연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정말이야. 얼른 옷 입자.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할 거야?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흰 쌀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겉절이까지. 8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지난 3개월과 다를 게 없었다. 준수는 여전히 반찬 투정을 하며 맛없는 걸 골라내 식탁에 버렸고 수아는 만화 영화를 틀어달라고 징징거렸다. 은성은 휴대전화에 콜을 받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반찬을 훑어보며 한마디씩 잔소리를 던졌다. 그리고 지훈.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외투를 걸치고 연하의 손을 잡았다. 어디 가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친정엄마가 좀 편찮으시대요. 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연하 데리고 가서 좀 보고 올게요. 오늘 밤은 친정에서 자고 올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저녁 하기 전엔 와라. 나 저녁에 된장찌개 먹고 싶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리고 연하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뒤돌아보았다. 문 뒤에는 내가 5년을 살았던 집이 있었다. 내가 고른 가구, 내가 꾸민 거실, 연하를 위해 만든 아이방. 그리고 내 딸을 베란다 창고로 내쫓은 시어머니, 딸의 저금통을 깬 조카, 고작 몇만 원지라는 말로 내 모든 희생을 짓밟은 남편이 있는 곳. 안녕. 나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나는 연하의 손을 꼭 잡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지훈이 이상함을 감지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다. 시어머니가 배고프다며 된장찌개를 찾았는데 내가 아직 안 들어오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들어오라고 닥달했을 것이다. 그때 그의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화냈다.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나와 연하의 짐이 몽땅 사라진 걸 발견하고 경악했을 테고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깨닫고 분노했겠지.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는 거절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전화,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지훈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내 짐은 다 어디 갔어? 연하 짐은? 너희 지금 어디야? 나는 친정집 소파에 편안히 기대앉아 마당에서 놀고 있는 연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 합의서는 이미 작성했어. 내일 변호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이혼. 당신 미쳤어. 아니, 안 미쳤어. 내가 말했다. 그냥 정신이 든 거야? 너.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들어와. 엄마가 저녁 기다리시잖아.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내가 들어가서 밥 차리는 걸 걱정하고 있었다.
지훈 씨,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 연아가 베란다 창고방에서 며칠이나 잤는지 알아? 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내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겠지? 3개월이야, 의 내가 대신 대답했다. 꼬박 3개월 동안 5살짜리 아이가 4평도 안 되는 창고 바닥에서 잤어. 당신 여동생이랑 조카들한테 방 내주느라고. 그거야 잠깐. 당신 조카가 연아 저금통 깼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밤새 울었어. 연아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동전 하나하나에 라벨까지 붙여가면서. 근데 당신이 뭐라 그랬지? 고작 몇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 다시 벌면 되지 그랬잖아. 지영. 집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은 내가 60% 갚았어. 일주일 안에 당신 어머니랑 동생 안 내보내면 바로 경매 신청할 거야. 너,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화가 나서인지 겁을 먹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긴 내 집이기도 해. 무슨 자격? 내가 픽 웃었다. 나한테는 등기권리증 원본이랑 모든 대출 상환 기록이 있어. 그리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혼 전문인데 당신 생각보다 훨씬 유능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갑자기 전화기가 뺏기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이 독한 년. 내 아들이 여태 너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는 화내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평소보다 더 작고 느릿한 말투로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이 집 계약금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대출금 제가 60% 갚았고요. 관리비랑 생활비 제가 다 냈어요. 아범이 절 먹여 살려요? 누가 누굴 먹여 살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내 반문에 말문이 막혀 쇳소리만 냈다. 그 베란다 창고방, 제 딸이 3개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아들 월급으로는 8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제 딸 굶겨가며 남의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죠? 잠시 숨을 고른 뒤 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때 마당에서 연아가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민들레 한 줌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많이 땄어. 나는 쪼그리고 앉아 민들레를 받아 들고 아이를 와라 끌어안았다. 엄마, 왜 울어? 연아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대답 대신 나는 아이를 더 꽉 안았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휴대전화를 끈 그날 밤, 나는 친정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연아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 발그레한 볼. 지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좁디 좁은 창고가 아닌 진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아이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눈매는 나를 닮았지만 웃을 때 패는 보조개는 지훈을 닮았다. 나는 수없이 상상했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나처럼 책을 좋아할까? 아빠처럼 농구를 좋아할까? 어느 화창한 오후에 남자친구 손을 잡고 들어와 엄마, 내 남자친구야 라고 수줍게 소개할까? 그 상상 속에 이 부모의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선택지를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 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집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집 사람들은 나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요리사였고, 가정부였고, 유모였고, 현금 지급기였으며 무한대로 착취해도 반항하지 않는 도구일 뿐이었다. 아내도, 며느리도, 올케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도 아니었다. 그 후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지훈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분노와 추궁이었고 그 다음엔 변명과 호소였으며
나중에는 울먹이며 비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영아,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은성이 내보낼게. 진짜야. 이혼만은 하지 말자. 연하를 봐서라도.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만약 3개월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그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다면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너무 늦었다. 사람의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산산조각난 거울을 아무리 접착제로 붙여봤자 금간 자국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 박 변호사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내가 집을 나온 지 3일 만에 이혼 합의서가 그들에게 송달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되 계약금과 기여도를 고려해 집 지분의 70%를 내가 가져간다. 양육권은 내가 가지며 남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 박 변호사는 말했다.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으로 갑니다. 지영 씨가 제공한 증거들, 즉 관리비 명세서, 녹취록, 연하가 창고에서 자는 사진, 깨진 저금통 기록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학대와 방임을 입증하기 충분해요.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아마 합의안보다 더 많은 걸 의뢰인에게 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훈은 이틀 동안 침묵했다. 3일째 되던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노도 애원도 아닌 체념과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영아,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응. 그럼 집은? 정말 일주일 안에 엄마랑 동생 나가라고 할 거야? 응.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걔들은 어디로 가? 은성이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나왔어. 갈 데가 없다고.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을 잘랐다. 당신은 그분 아들이고 은성 씨는 딸이잖아. 둘이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 같은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너 내 아내잖아. 전처야 내가 정정해 주었다. 내가 도장 찍는 순간부터 우린 남이야. 지훈은 다시 침묵했다. 합의서에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내가 물었다.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3일 줄게 내가 말했다. 3일 뒤에도 안 찍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내 손에 증거 차고 넘쳐. 연하 창고방 사진, 깨진 저금통, 매달 적자 난 가계부,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나 하녀처럼 부려먹은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 너 녹음했어. 응이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첫 주부터 녹음했어. 당신 어머니가 자들이 귀하다고 한 거, 은성 씨가 빈털터리한테 돈 내놓으라냐고 한 거, 당신이 고작 몇만 원이라고 한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있어.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그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3일 뒤, 지훈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더는 전화도, 애원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그저 도장을 찍었다. 그 3일 동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는지, 은성이 오빠를 원망했는지, 아니면 지훈 스스로 포기했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건네주었을 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축하드려요. 김지영 씨,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법적으로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몇 번 맴돌다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자유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서울 하늘은 드물게 맑았고 햇살은 따스하게 내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빌딩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니? 찍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라, 엄마가 말했다. 너랑 연하 먹이려고 삼계탕 끓여놨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다. 고층 빌딩, 가로수, 횡단보도, 신호등.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풀렸다. 시어머니와 은성은 일주일 뒤 아파트를 비워주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집은 합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내 집은 70%, 지훈은 나머지 30%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에게 그 지분을 넘기거나 집을 팔아 돈을 나눌 때까지 매달 주택 사용료 명목의 돈을 보내야 했다. 연아는 새 유치원에 금방 적응했다. 아이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다. 내가 자고 있으면 볼에 살짝 뽀뽀하고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그림책을 본다. 더는 4평짜리 창고방에서 잘 필요가 없다. 친정집 남향방이 연하의 새 방이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들어오는 방, 벽에는 연하가 좋아하는 무지개와 나비 스티커가 가득하다. 천장에 외롭게 붙어있던 야광별 몇 개가 전부였던 예전과는 다르다. 어느 날 밤, 연하를 씻기는데 아이가 불쑥 물었다. 엄마, 우리 다시 그 집으로 가?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연하가 말을 이었다. 나 그 집 싫어. 준수 오빠는 맨날 나 괴롭히고, 수아는 나랑 안 놀아주고, 할머니는 맨날 나보고 버르석대.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베란다 그 방도 너무 좁고 깜깜해서 무서워. 나는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눈을 맞췄다. 연아, 우리 다시 안 가. 정말. 정말이야. 그럼 우리 계속 외할머니 집에서 살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계속 외할머니 댁에 있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둘만의 새 집을 살 거야. 그때는 연아 방 더 크고 예쁘게 꾸며줄게. 토끼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베란다에 꽃도 심자. 연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 나 토끼 키워도 돼? 그럼. 흰색. 나 흰색 토끼 좋아해. 그래, 흰색 토끼로 하자. 연아가 욕실이 울리도록 까르르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 집을 나온 후 처음으로 터뜨린 진짜 웃음이었다. 이혼 후 3개월 뒤 나는 그 아파트를 팔았다. 매수자는 신혼부부였다. 5년 전 우리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들은 집을 둘러보며 들뜬 표정으로 소파는 어디에 놓고 식탁은 어디에 놓고 아이방은 무슨 색으로 칠할지 행복하게 의논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저 모습이 한때 내 꿈이었다. 내 명의의 집,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집을 판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은 소형 아파트를 샀다. 18평 남짓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바로 아래 공원이 있어 연아가 매일 그네를 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낮에는 출판사 일을 계속했고 밤에는 번역 일을 늘렸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 두 식구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연아는 아침에 유치원 가고 오후에 돌아와 숙제하고 그림 그리고 저녁 8시면 내 품에서 잠들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질서정연했다. 가끔 지훈이 생각날 때도 있었다. 그 아파트, 시어머니, 은성도.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전 읽은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것과 같았다. 줄거리는 기억나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 덮어버린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유치원에 연아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아,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오늘 선생님이 구리집을 그리라고 했어? 응,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엄마랑 자기랑 그리는데
나는 누굴 그려야 할지 몰라서 연아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나는 엄마랑 나랑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그렸어. 근데 짝꿍이 너네 집은 왜 아빠가 없어?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이혼이라는 건 어른들에게는 법적 절차일 뿐이지만 6살 아이에게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퍼즐로 변하는 일이었다. 나는 연아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연아, 세상에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어. 어떤 집은 아빠 엄마가 다 있고, 어떤 집은 엄마만 있고, 어떤 집은 아빠만 있고, 또 어떤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시기도 해. 어떤 모양이든 그 안에 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진짜 우리 집이야. 그럼 엄마는 나 사랑해? 당연하지. 나는 아이 이마에 뽀뽀했다. 엄마는 우주에서 연아를 제일 사랑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두 분도 널 끔찍이 사랑하시지. 그럼 아빠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빠는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지만 아빠도 연아를 사랑해. 그냥 매일 같이 있어 줄 수가 없는 것뿐이야. 연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집 그릴 때는 엄마랑 나만 그릴래? 그래도 되지? 그럼 되고 말고. 아이는 납득한 듯 내 손을 잡고 집 쪽으로 이끌었다. 거두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다른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깡충거리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동시에 느꼈다. 아이는 천천히 자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진짜 따뜻한 우리 집을 만들어주는 것뿐이다. 이혼 1년 후 어느 주말 연아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고 공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연아는 모래 놀이터에서 성을 쌓고 있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영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었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수염은 거뭇거뭇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한 손에는 맥주 캔과 과자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그가 말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그렇게, 그는 서 있고 나는 앉은 채로 30초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다. 연아는, 나는 모래밭을 가리켰다. 저기서 놀고 있어? 그는 내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연아가 작은 삽으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많이 컸네. 응. 행복해 보이네. 응. 다시 침묵. 그가 입술을 달싹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이내 삼켜버렸다. 나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기다렸다. 엄마랑 은성이 경기도 쪽으로 이사갔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작은 빌라 얻어서 셋이 살아. 은성이는 마트 캐셔 일 시작했고 애들도 전학 갔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는 잠시 멈췄다. 나도 나왔어. 혼자 살아.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상상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나를 평생 책임지겠다던 그 당당했던 남자는 어디 가고 삶에 지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지영아, 그가 불쑥 말했다.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너한테 짐 다 떠넘기고 연아 창고방에 재우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훈 씨,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지난 일이야. 다 끝난 일이고. 그는 멍하니 나를 보았다. 내 반응이 너무 담담해서 놀란 듯 했다. 당신 미워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냥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겠다. 우리는 잠시 더 침묵했다.
그럼 갈게. 그가 비닐봉지를 고쳐주며 돌아섰다. 나는 그가 공원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연아가 모래밭에서 달려왔다. 손에는 조개 모양 틀로 찍어낸 모래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케이크 만들었어. 나는 책을 덮고 모래 케이크를 받아들며 활짝 웃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네. 연아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다. 양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갔다. 따스한 햇살이 아이와 나를 감쌌다. 나도 따라 웃었다. 어느새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승진해서 편집장이 되었고 번역일도 자리를 잡아 내 이름으로 된 동화 번역서도 출간했다.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었고 통장 잔고도 넉넉해졌다. 연아는 이제 7살,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된다. 또래보다 의젓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랐다. 유치원 선생님 말로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 숨막히던 결혼 생활, 내 딸을 창고로 몰아넣었던 그 집안의 기억은 이제 먼 악몽처럼 희미해졌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견디며 속으로 사귀고 있을까?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아마 연아는 여전히 4평짜리 창고방에서 야른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의 야광 별만 세고 있었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때 용기 내어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혼은 도망치는 거라고, 무책임한 거라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어떤 결혼 생활은 그 자체로 지옥이고 상처라는 것을. 그런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과 아이에게 가장 무책임한 짓이라는 것을. 연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교문 앞까지 아이를 배웅했다. 새 가방을 메고 새 옷을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연아가 교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래,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응.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깡충깡충 뛰어 교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교복 입은 아이들 틈에 섞여 학교 건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을 햇살이 좋았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향긋한 냄새가 났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돌아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은 계속될 것이다. 나와 연아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